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소설 속으로 떠나는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윤고은 작가의 오두막인데요. 윤고은 작가는 198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4년에 제2회 대산대학 문학상을 받으면서 문단에 나왔고요. 2008년에 제13회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제12회 이효성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무중력 증후군, 밤의 여행자들, 또 소설집으로는 1인용 식탁, 알로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윤고은 작가의 오두막 만나보겠습니다.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억울한 사고 없게 차는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끊김없이 생생한 차는 돌아간다. 품질 보증 기간 5년. 이런 블랙박스 봤어?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 오두막, 윤고은. 제주 방언이 거세게 느껴지는 건 바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었던 건 K였다. 크고 거센 단어만이 제주에 많은 바람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겠지. 그래서 점점 크고 강하게 말하게 된 거야. 말이 바람을 뚫고 지나가게 하려고. 입에서 귀까지 닿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바람이 불었다. K는 헝클어진 도영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넘겼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건 만난 지 사흘 된 남녀의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K가 도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그 머리카락 사이로 드나드는 바람을 어루만지며 고백했다. 그게 3년 전 기억이었다. 삼 년 만에 다시 오다니. 도영은 저만치 서 있는 풍력발전소를 바라보았다. 지금 도영은 혼자였다. 짐도 그때만큼 많지 않았다. 손목 부근에서 한 번 꼬아감은 카메라 하나, 몇 개의 렌즈와 소지품이 약간 들어있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도영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아니야. 내가 왜 이래. 괜찮아. 일이 아니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이 섬을 생략한 지도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고 싶었다. 풍력발전소를 지나 좀 더 걸어가자 간새와 화살표, 나뭇가지에 묶인 리본 따위가 보였다. 올레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역물이었다. 도영씨, 나 편집장. 취재는 잘 되고 있지? 올레길 16코스에 있는 카페는 물가의 달이래. 생긴 지 1년쯤 된 무인 카페야. 근데 커피는 맛없기로 유명하다네. 블로거들이 써놓은 정보가 그래. 참고하라고. 주인이 만들어주는 커피가 아니니 맛을 논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커피가 맛없는 대신 풍경이 좋았다. 저 뒤에는 해안도로. 앞으로는 목장하고 풍력발전소. 경치는 정말 끝내주네. 자, 9번째 무인 카페로 들어가 볼까? 어제 아침 비행기로 제주에 온 도영은 이미 8군데의 무인 카페를 취재했다. 제주도에 산재한 무인 카페 중에 몇 군데를 출연해 1월호에 싣는 게 목표였다. 도영이 일하는 잡지사의 잡지는 매월 20일에 발간되었다. 오늘은 11월 21일이었다. 요즘이 한 달 중 제일 한가한 시기잖아.
제주도에 간 김에 며칠 푹 쉬다 와. 말 안 해도 그렇게 할 거지? 그러나 도영은 최대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물가의 달 주인과 약속한 시간이 3시였다. 아무도 없나? 5시 안에는 일이 마무리가 될 테고 서울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탄다면 그래, 충분히 오늘 안에 이 섬을 뜰 수 있어. 카페는 텅 비어 있었다. 누구도 없었다. 2시 40분. 도영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주인을 기다렸다. 제주행 취재는 최대한 피해보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기사가 도영의 몫이 되었을 때 우습게도 도영이 제일 먼저 찾아본 건 오래전 그 무인 카페 이름이었다. 3년 전 무인 카페가 등불. 지금보다 무인 카페가 많지 않던 시기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등불이란 이름의 카페는 이미 없어졌어. 그 자리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섰고 삼 년 사이에 많은 간판과 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도영에게 약간의 안도 비슷한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 이 카페가 있던 자리엔 원래 횟집이 있었다고 했다. 세 시가 되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도영은 카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기자님이시죠? 안 그래도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20분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죄송해요. 빨리 갈게요. 제주도는 2번째다. 3년 전 5월과 지금이 닮은 게 있다면 아무도 없는 무인 카페에 혼자 앉아있다는 점이었다. 그때도 그랬다. 3년 전 늦봄, 5월의 태양은 뜨거웠고 도영은 홀로 올레길을 걸었다. 세 코스 이상은 걸어볼 거야. 저기 카페가 있네? 오, 잘됐다. 카페 등불은 올레길 7코스의 어느 지점에 있었다. 바닷가 우체국을 지나 2시간쯤 더 걸었을까. 무인 카페가 나타났다. 출입구에 무인 카페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주인이 없는 카페인가 보다. 차 종류는 감귤차, 모가차, 코코아, 커피. 오, 차 종류도 많네. 도영은 배낭을 자리에 내려놓고 아이스 커피를 만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고 그는 도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저기요. 전 차가운 걸로 주세요. 카페가 참 이쁘네요. 도영을 카페 주인 혹은 종업원으로 착각한 남자는 휴대폰으로 카페 곳곳을 신나게 찍고 있었다. 도영은 남자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다. 그리고 무인 계산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계산은 저기다 하시면 돼요. 내고 싶으신 만큼. 네. 그런데요, 저 등 말이에요. 좀 교체하시는 게 어때요?
저건 너무 구형이라 효율도 안 좋거든요. 아, 제가 여기 주인이 아니라서. 아, 그럼 사장님은 언제 오세요? 왜? 혹시 손님이세요? 네, 여기 무인 카페인데. 출입구에 적혀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그게 본 거는 같은데, 그럼 무인 카페가 그게 카페 이름이 그러네. 이게 주인 없는 카페. 죄송해요, 정말. 무안해진 남자는 도영의 컵까지 깨끗하게 씻어놓았다. 그 남자의 이름이 K였다. 그들은 올레 몇 구간을 함께 걸었다. 함께 걷는 건 상대의 보폭과 걷는 속도 말고도 많은 것들을 알게 했다. 전 학생이에요. 대학원생. 태양광 산업을 연구하죠. 도영 씨는요? 전 좀 다른 일 해보려고요. 이직 앞두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나이도 같은데 어떻게 말 놓을까? 그러지 뭐. 그들은 28 동갑내기였고 여행이 끝나면 김포행 비행기를 타야 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 도영아, 너 올레가 무슨 뜻인지 알아? 뭔데? 이 올레가 원래 대문 앞길을 가리키는 말이었대. 대문 앞에서 큰 길 사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규격화된 코스 말고도 제주의 올레는 수두룩하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린 규격화된 올레 코스 말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는 거 어때? 좋아. 함께 걸은 지 일주일이 되던 밤, 제주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그들은 아주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말들을 방목하는 목장 부근에 있던 곳이었다. 달빛이 크게 들어오는 창 말고는 어떤 조명도 없던 오두막. 내부는 무척 좁았지만 미닫이 문도 달려 있었고 낡은 소파도 있었다. 말들도 모두 돌아가 잠든 밤, 그들에게 그 오두막은 최적의 지붕이었다. 내부를 엿보는 건 오두막의 나무 편을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 뿐. 그들은 거기서 서로의 맨살을 처음 끌어안았다. 그러다 이렇게 속삭이기도 했다. 왜 이 오두막이 여기 있는 걸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오두막이 하필 거기 있었을까? 도영은 양손을 눈두덩이에 올리고 눈을 꾹 눌렀다. 암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암전을 만드는 것만이 늪 같은 기억에서 헤어날 수 있는,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비껴날 수 있는 방법이었다. 3년 전 그 일 이후 정신과 상담의가 이 방법을 권해줬을 때 도영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방법은 반복할수록 어떤 믿음을 키워내서 유용했다. 생각이 자꾸 어느 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완벽하게 뭔가를 차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양손을 감은 눈두덩 위에 올려보세요. 그럼 정말 생각이 통제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인 휴지기가 종종 필요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사실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다. 도영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가공 처리가 된 후의 것들이었다. 네. 트럭이 걸어가던 여자를 깔아뭉갰어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날 쳐다본 것 같았어요. 트럭이 이쪽으로 돌진할 것만 같아서 난 한 걸음도 움직이질 못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또 할 것 같아요. 예, 그랬군요. 그래서요. 교통사고는 어떻게 됐죠? 도영이 한동안 이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난 건 그것이 거짓말이란 걸 알고도 내색하지 않아서였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져 도영이 계속 거짓말을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거짓 교통사고에 대해 묘사하다 보면 자신이 제주 우두막에서 목격한 게 정말 교통사고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자, 여기 책상 위에 커다란 상자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한테 말해 주실 수 있죠? 자, 시작해 보세요. 네. 도영은 상자 뚜껑을 열었다. 거짓말을 지속할 생각은 없었다. 상자 안은 좀 더 작은 상자가 들어있을 뿐이었고 도영에게도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상자 뚜껑을 다시 닫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결국 뚜껑은 상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상담 때 도영은 의사에게 말했다. 사실 교통사고를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치만 거짓말도 아니었다고요. 그건 정말 교통사고 같았어요. 네. 앞에 놓인 길들이 모두 한 곳에서 부딪힌 것처럼 교통사고 같았다고요. 눈을 감고 양손으로 두 눈을 눌러보세요. 인위적으로 암전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때 의사가 도영에게 말해준 것이 인위적으로 암전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도영은 눈을 감았다 떴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사위가 어둑했는데 카페 내부는 정전이라도 된 듯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주인은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죄송해서 어떡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최대한 일찍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영은 알겠다고 말했지만 전화기 속의 여자가 아기를 품은 것처럼 느껴졌다. 전화 속의 접촉사고가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추돌사고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도영이 창밖을 응시했을 때 몇 줄기의 길이 삼중 추돌사고처럼 부딪혔다. 그 지점에 그가 있었다. K였다. 어떻게 걔가 저기 있지? K는 카페 오른쪽 공터에 주차한 후 장비를 챙겨 내렸다. 며칠 전의 폭우 이후 고장난 가로등이 많았다. K는 저 아래쪽에서부터 차례로 가로등을 고치며 올라오던 길이었고 이 무인 카페 앞까지 왔다. 입구가 어둑어둑했다. 오후 4시도 되지 않았지만 해는 벌써 비구름 속으로 저문 것 같았다. 비가 오려나. 아님 눈? 아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선 자동차처럼 카페 유리창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여자가 낯익었다. 여자는 곧 K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영이. 비구름이 목표 지점을 찾은 듯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영은 카페 안에, K는 밖에 있었다. 3년 전 그 오두막에서 그들이 본 것과 그들 사이에도 꼭 이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혹시 도영이도 날 보면서 나하고 비슷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K는 도영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에게는 우회해야 할, 그래야만 하는 주제가 있었다. 그들은 늦봄에 만나 여름과 가을을 함께 보낸 후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 헤어진 연인이었다. 9달 정도 사귀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도 오갔다. 그러나 도영은 결국 K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K가 며칠 후 다시 연락했을 때 도영의 전화번호는 이미 증발해 있었다. 도영을 떠올리면 늘 죄책감, 억울함, 배신감이 뒤섞여 따라왔다. K 곁에 있던 누군가는 그런 감정이 바로 미련이라고 알려주고 떠났다. 헤어질 때 K는 도영에게 그렇게 물었다. 헤어지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럴 거야. 그래. 도영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정말 그랬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K는 이별 후에 알았다. 도영과 헤어진 다음 K를 기다리는 건 도영이 얼마 전까지 머물러 있던 그 늪이었다. 그 오두막에서 보낸 밤은 단 하루였는데 몇 날 며칠 K의 꿈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오두막 안에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 들린 비명은 흘려들었고, 두 번째 비명에 귀를 기울였다가 세 번째 비명이 들렸을 때 그들은 오두막 문을 닫았다. 기억 속의 오두막은 녹슨 소리를 내면서 다시 사라졌다. 결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K가 경로를 바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도영은 없었다. 좀 전에 도영이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가는 걸 K는 보고 있었다. 도영. 단지 오래전 그날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다. 배터리가 없잖아. 어떡하지? 고토시라도 불러야 하는데. 저기 버스 온다. 다행히 버스가 왔고 그들은 번호를 보지도 않고 버스에 올라탔다. 타고 보니 제주공항까지 가는 노선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을 때만 해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버스의 종점이 공항 근처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도영은 자신의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아 그것을 잠재우려고 했다. 곧 그 다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도영은 배낭을 K의 다리 위에 놓았다. 묵직한 무언가가 그들의 다리를 눌러주었다.
김포로 가는 비행기는 1시간마다 있었고 공중전화는 잘 보이지 않았다. 오두막에서 공항에 이르는 동안 몇 개의 공중전화를 지나쳤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겨우 공중전화를 발견한 건 김포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직후였다. K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경찰서로 전화를 거는 건 생애 2번째였다. 오래전 K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112를 눌렀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K는 다급했다. 지금은 다급하기보다는 두려웠다. 저기 경찰서죠? 네, 말씀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게 성폭행 사건을 목격한 것 같아서요. 피의자 인상착의는요? 아니, 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인상착의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니까 그게 어딘가 하면은 그러니까 올레 코스는 아니고 오름이 무덤처럼 솟아 있었고 목장이었어요. 목장. 그리고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버스 정장이 있었고요. 그럼 전화 주신 분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그게 K로서는 오두막 안에 있었다는 말을 하기가, 그 안에서 30분 혹은 40분이나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기가, 그리고 그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는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 가장 두려운 건 최초 목격자가 되는 거였다. 아니, 도영이랑 나는 이미 몇 차례 신고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어쩌지? 그걸 놓쳤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이미 가해자와 같은 기분을 남겼다.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적당한 선까지만. 제발 적당한 선까지만. 저기 비행시간 다 됐어. 그렇게 말하는 도영의 표정도 K와 비슷했다. 그래도 그곳 위치를 알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실종 사고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하는 뉴스가 나면 좀 더 예민해져서는 사건 발생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사건을 잊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 사건은 수면 위로 솟아오르지만 않으면 되는 모든 것과 같았다. 그렇다면 충분히 모른 척할 수 있었다. K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영은 월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적당히 필요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본 사건이 어떻게든 잘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이 본 마지막 장면은 남자가 여자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성큼성큼 사라진 거였다. 다시 올게. 그건 정말 옆방에 둔 물건 하나를 찾으러 가는 그런 모양새였다. 여자는 쓰러져 있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오두막 문이 열렸고 그들은 K와 도영은 앞만 보고 걸었다. 쓰러진 여자와 반대 방향이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몰랐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테고 여자는 스스로 일어나서 어디론가 도망갔을 거야. 그래.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에 의해 구출됐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여자를 도울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들 자신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차라리 자신이 본 것이 너무 무거워 어쨌거나 그 봄 제주의 비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뉴스는 물론이고 K와 도영조차도 서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정말 없었던 일인 것도 같았다. 그들이 그 사건을 다 잊었다고 생각했을 즈음 뉴스가 찾아왔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전 제주도 올레길 주변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인의 자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3년 전 한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는 결국 죽었다. 20살이었다. 범인은 이른 새벽에 혼자 걷던 여자를 강간했고 한 차례 칼로 찔렀다. 안매장했던 여자의 시체가 넉 달이 지나서 발견된 건 범인의 자백 때문이었다. 죽은 여자는 가족이 없었다. 여자가 실종된 걸 알린 건 여자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의 주인뿐이었는데 주인 역시 여자가 제주에 간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 인적이 드문 지역이어서 목격자도 없었다고 했다. 뒤늦은 범인의 자수가 아니었다면 여자의 공백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범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어둡고 아무도 없어서 처음부터 칼로 찌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계속 후회했어요. 먼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도영이었다. 도영은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다. 조금 전까지 밀어넣은 음식물들을 두서없이 개원했다. 자루를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 절도 물품들을 모두 쏟아버리듯 속을 비웠다. 자리에 남은 K는 뉴스를 통해 그 오두막을 봤다. 오두막이 주인공은 아니었고 그건 단지 멀찌감치 잡힌 구조물에 불과했지만 K의 눈엔 그것만 보였다. 그들은 그날 거기에 있었다. 그 사건이 벌어지던 새벽, 그들은 오두막 안에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는 범인의 말은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거짓이었다. 그들은 거기 있었다. 어딜 도망가! 여기 아무도 없어. 소리 질러봐도 소용없다. 어쩌면 죽은 여자는 오두막 문이 반쯤 열리다가 다시 닫힌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던 것도 같았다. 그들이 목격한 지점이 어디까지였는지 떠올려보려 했지만 모호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 것 같더니 곧 칼을 꺼내들었다. 여자를 찌르는 걸 본 것도 같았다. 그러나 뉴스에서 범인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여자를 찌른 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라고 했다. 처음엔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오두막 안에 그들은 서둘러 휴대폰을 찾아들었지만 그건 이미 한참 전에 방전된 상태였다. 어떡해. K는 문고리를 잡았다. 오두막의 미닫이 문은 방금 그들이 닫고 들어왔는데도 다시 열리진 않았다. 덜컹덜컹 소리를 낼 뿐 걸쇠에 걸린 듯 열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본 곳에서 어둠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했는데 그 끝에 막 사랑을 시작한 두 남녀. 그러니까 K와 도영이 있었다. 곧 돌아올 테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 어차피 여기 아무도 없어. 그 말은 도영과 K에게 이렇게 들렸다. 이곳은 누구도 없어야만 해.
누가 있다고 해도 내가 금세 손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없는 것이니까. 남자는 쓰러진 여자를 두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들은 남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오두막 문을 열었다. 문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열렸다. 케이는 도영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단지 방향이 생각과 달랐을 뿐이다. 비명이 들리던 그 자리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쪽이었다. 불 밝힌 전구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보이던 색색의 꽃들도 그 여자를 등지고 있었다. 뉴스 이후로도 그들은 함께했다. 그들은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결정한 상태였다. 두 사람이 신혼집 내부를 개조하기 위해 인테리어 회사로 갔을 때 그곳의 텔레비전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제주도 안매장 살인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목격자의 신고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제주도 그래 나가자. 근데 난 아니야. 우린 그걸 본 게 아니잖아. 밝혀진 목격자는 그들이 아닌 다른 이였다. 범인이 피해자를 안매장하는 것을 목격한 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그날 이후 알게 됐다. 그들이 함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책감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들은 헤어졌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재회에 대해서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케이가 도영을 다시 봤을 때 그녀는 젖은 땅 위에서 토하고 있었다. 도영과 헤어지기 직전까지 자주 맡았던 냄새. 나중에는 도영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토사물의 냄새가 났다. 닦아. 고마워. 어디가? 뭐야? 어디로 가라는 주문이야? 아니면 어디로 가냐는 질문이야? 나 여기 살아. 제주도로 아예 내려왔어. 난 일 때문에 왔어. 무인 카페를 취재하러 왔는데 카페 주인이 교통사고가 났대.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서 다시 약속을 잡아야 돼. 내일 오전에 통화하기로 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이 길이 다른 갈래와 마주칠 때까지 나란히 걸을 수밖에 없었다. 길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 카페에서 무작정 걸어 나왔지만 도영이 멀리 가지 못한 건 찢어진 리본, 넘어진 간색, 그리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때문이었다.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도영은
K도 길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돌아가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걷고 있는 셈이었다.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눈앞에 나무 몇 그루가 마치 물구나무로도 서듯 휘어지던 순간 그들은 비명을 들었다. 도영은 망연자실 멈춰섰다.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도 걸을 수 없었다. 비명이 자신의 입속, 자신의 목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란 사실을 알고 도영은 주저앉았다.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그 여자의 행적을 한동안 찾아봤었어.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거기다가는 일출을 보러 가겠다고 했었대. 어쩌면 우리랑 나란히 앉아서 일출을 봤을지도 몰라.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여자 이름도 알게 됐어. 미영. 사진도 봤는데 낯이 익더라. 어디에서였는지 내가 마주쳤던 사람 같았어. 처음엔 자꾸 사진을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했는데 아니야. 정말 마주친 적이 있었어. 칠코스에서. 바닷가 우체국에서 엽서를 썼거든. 그때 나한테 볼펜을 빌려줬던 여자야. 엽서를 다 쓰고 볼펜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없었어. 저만치 걸어갔겠지. 나는 나한테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는 지금까지도 도착하질 않았어. 다행이지. 그만 좀 해!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자.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넌 항상 입을 막았어. 이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스토커처럼 그 여자의 인생을 뒤지고 다니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야. 우리 삶보다 더 큰 악몽을 달고 살아가겠지. 그 악몽이 왜 닥쳤지? 왜 하필 나한테 왜? 왜라는 질문은 무의미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왜 무의미해? 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 어떻게 여기서 살 생각을 했지? 우린 도망치듯이 여길 떠났잖아. 도영은 일어서서 K를 쳐다보았다. 이제 길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밤은 한가운데 멈춰선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K가 말했다. 그럼 지금 너한테 있어? 볼펜. 볼펜. 내가 오두막 문틈에 볼펜 끼워둔 걸 안 거야? 그럼 문이 열리지 않게 막아두느라, 레일에 볼펜을 밀어넣느라 내 손톱 하나가 뿌리채 뽑혔다는 사실도, 그 손톱은 아직까지도 자라지 않는다고. 우는 거야? 도영은 양손을 눈 위에 얹었다. 멈춰야 했다. 바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잠깐의 암전이 끝난 후 도영은 자신이 손을 얹어 달래준 눈이 제 것이 아니라 K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
K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도영이 먼저 말을 꺼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사건 이후 그들이 헤어지기 직전까지 도영은 몇 차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 문자에는 바람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말, 그 5글자가 적혀 있었다. 주세요. K는 그 문자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 그 문자가 제대로 갔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도영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발신인은 없고 수신인은 분명한 문자는 몇 차례 그녀에게로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 그들이 헤어지고서 도영의 휴대폰 번호가 바뀌자 더 이상 그 문자는 날아갈 곳을 잃었다. 나도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제일 사랑하던 사람에게, 너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아마 네가 나한테 물어봐 주길 기다렸나 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정말 그 기억으로부터 좀 살려달라고. 어쩌면 도영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K는 생각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함께하니까. K는 오래전부터 볼펜 한 자루가 그 문의 레일 위에 걸려 있었던 걸 알았다. 거기서 도영의 손톱 하나를 주운 것도 K였다. 도영아, 너도 내가 문자의 발신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니? 길은 고문하듯 길고 지루하고 가늠하기 어렵게 이어졌다. 좀 이상한 건 이런 거였다. 도영은 그날의 기억을 건드리면 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길도 그들도 어느 쪽도 먼저 포기를 선언하진 않아서 길은 계속 이어졌다. 도영과 K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상대이기도 했지만 그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총총 박혀있는 것은 밤별이 아니라 가로등이었다. 태양광 가로등. 언제였더라? K가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주도에 와서 태양열 가로등 심는 일을 하고 있어. 좀 전에 걸어온 길에도 쭉 심을 생각이야. 이걸 세워두면 밤에도 환할 수 있거든. 에너지도 안 들고. 친환경적이지. 아니, 그만하자. 제주에서 까만 어둠 속을 아무렇지 않게 산책하던 여자가 어느 순간 어둠을 질색하게 됐고 K는 그걸 알고 있었다. K가 제주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인적 드문 곳에 등불을 심겠다는 어떤 방향성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K에게 그것은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어떤 쪽으로 걸어가야 할지 결국 그 자리로 돌아와서야 K는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도영은 가로등을 쳐다보았다. 가로등의 행렬 끝으로 오후에 갔던 무인 카페 건물이 보였다. 꼭 관광 렌즈로 찍은 것 같네. 저 카페 말이야. 약간 일그러진 거 보여? 저기. 카페 건물에서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관광 렌즈로 찍은 것 같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거야. 도영은 여전히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모 반듯하던 건물이 마른 목골이 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위치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K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도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풍력발전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그들이 고백했던 그 풍력발전소는 아니었고 최근에 새로 생긴 곳이었다. K는 도영의 말을 연료 삼아 어떤 장면을 상상했다. 바람이 오래전 그 오두막을 아주 조금씩 밀어내고 있어. 네모 반듯한 오두막이 마른 목골이 되면서 힘겹게 자리를 이동하면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햇빛이 가볍게 내려앉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저 너머에 풍력발전기 몇 대가 증인처럼 서 있었다. 무인 카페의 문은 열려 있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영업시간은 끝났지만 주인은 아직도 그 접촉 사고를 해결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네, 제주도 오두막에서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한 남녀였습니다. 윤고은 작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네, 작품은 살짝 섬뜩했는데 뵐 때마다 작가님 점점 더 아름다워지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살인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 여자 구하지 못하고 뭐 죄책감 때문에 남녀는 헤어지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건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거라면서요. 실제 아마 읽으시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을 뉴스에서 텐데요. 들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을 쓸 때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처음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이랑 게 겹칠까봐 그 겹치는 느낌의 요소들을 좀 뺐는데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약간 그게 떠오르는 게 저도 좀. 그렇죠. 그래서 네. 올레길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 누구나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도 선뜻 뭐 나서서 여자를 구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남녀 도영이나 K는 참 이 던질 수 없는 죄책감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이 작품 쓸 때 가장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 이들의 선택이 뭐 옳았다 옳지 않았다 이거를 얘기하고 그렇죠. 싶었던 건 아니어서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 불편함과 네, 불편함과 처음 시작 자체가 죄책감을 좀 나눠 가진 연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결국 또 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우연히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긴 그렇죠. 하지만. K는 왜 제주도에서 살았을까요? 글쎄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좀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방식을 그냥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영처럼 잊고 외면하고. 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K처럼 정말 그 정면 돌파하듯이 샅샅이 예, 파헤치고. 가깝게 가거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싶어서 두 인물이 좀 다른 길을 가도록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윤고은 작가가 제주도와 관련이 있으세요? 저는 제주도를 좋아하죠. 여행자로서. 예, 여행자로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질적인 느낌을 받은 공간이긴 해요. 모든 곳이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뭐 제주도도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취재하러 목적으로 갔던 적도 있고 또 룰루랄라 뭐 여행 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도 똑같은 바다도 좀
두 가지 양면을 다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 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여행과 관련된 작품 이렇게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윤고은 작가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어떤 다른 책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한테 여행은 그 연애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어서 가끔 이렇게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거기에 있는 지명들이 다 애인의 이름처럼 보여요. 얘도 만나러 가야지. 얘도 어머, 또 만나러 정말. 가야지. 그런 느낌. 네. 네. 파리, 밀라노, 네, 다 애인이에요. 뉴욕. 네. 그렇군요. 가슴 떨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소설집 나온 거 봤어요. 알로하. 제목만큼이나 표지도 예쁘던데 요즘 쓰고 있는 작품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어제까지 써서 마무리 지었던 작품은 미술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따끈따끈하겠는데요. 예,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다음에 보통은 작가가 도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팔리거나, 팔잖아요. 네. 근데 그 미술관은 무조건 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 전시물을. 그런 어떤 설정을 전통을 두고, 가진 예. 그런 미술관 이야기입니다. 오, 네. 재밌겠는데요. 제목이 네. 불타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불타는 작품.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에는 그 작품으로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두막의 윤고은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 올레길의 돌담 이름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집을 둘러싼 돌담의 이름은 축담이고요. 밭을 지키는 담은 밭담, 또 무덤을 누르고 있는 돌담은 산담, 목장을 둘러싼 돌담은 잣담,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쌓은 담은 원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돌담을 자세히 보면 한 겹 한 겹 쌓아 올렸지만 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게 쌓은 건 당연히 거센 바람에도 거뜬히 버틸 수 있도록 한 제주 사람의 지혜입니다. 올레길 걷는 분들, 제주 분들의 지혜까지 배워오기를 바랍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윤고은 작가의 오두막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김영진, 효과의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설 속으로 떠나는 여행, 다음 여행지는요, 4번째로 전라도 정읍입니다. 손홍규 작가의 정읍에서 울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